예, 오늘부터 그 8주에 걸쳐가지고 우리 노동법 1 강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에센스 노동법은 책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제일 앞부분에 이론적인 내용을 요약한 정리해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처럼 일단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지 않고 좀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즉 노동법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 책을 가지고 혼자 공부해가지고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고 그렇지 않고 농법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설명을 듣고 들어야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 뭐 이 책이 약간 요약되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농법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은 교과서를 혼자서 봐도 쉽게 이해되지만 농법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교과서를 읽어도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 책은 그래서 교과서보다 더 효율적으로 좀 내용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동법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일단 1차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이죠. 객관식 문제를 많이 맞추는 것이 1차 시험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전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고르는 능력이죠. 그래서 오지선당 5가지 지문 중에서 옳은 지문이든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OX 지문은 OX 말고 객관식 문제는 우리는 오지선당이죠. 5가지 지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뭐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뭐 2개, 3개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주로 이제 한 가지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4가지, 5가지 지문에서 2개, 3개를 묶어가지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오지선다형입니다. 오지선다형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5가지 지문인데 이 지문들은 뭡니까? 그 대부분 다 옳은 지문, 옳지 않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 본다면 궁극적으로 객관식 문제는 OX 지문을 잘 맞추면은 객관식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두 번째 파트는 이론적인 정리 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OX 문제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 OX 문제는 아무 문제나 OX를 만들어 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이 책을 흉내내 가지고 뭐 다른 농부 과목이라든가 사회본부에서 뭐 OX 지문을 포함시켜 가지고 만들어낸 책들도 있는데, 농사 책들이 거기 OX 지문을 보게 되면 전혀 출제 가능성이 없는 지문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뭐 고용부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뭐 결정한다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안 나옵니다. 보면 8월 5일까지인지 고용노동부 장관인지 임금심의위원회인지 이렇게 틀린 지문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서는 이렇게 결정한다,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지문은 안 나옵니다. 결정한다지 결정할 수 있다 아니다 겁니다. 근데 OX 지문을 만들어 싣고 여기에 결정한다니까, 결정해야 한다니까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탁 내어둡니다. 또 OX 문제지만 실전에서는 이런 문제는 안 놉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해야 한다거나 이 맛이 확 신다 보면은 대뜸 노는 것이 12월 5일까지, 8월 5일까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 책 저자라든가 강사들은 봤죠? 내가 우리가 했던 문제 중에서 나왔죠? 책에서 다 나오지. 그러면 안 나오는 게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책이든 간에 보통 책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모든 문제를 다 커버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 커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적은 범위 내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디에 중점을 줘야 될지 이걸 잘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책의 OX 문제는 이런 부분 OX 문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 법이 바뀌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책에 OX 문제를 새로 만들어두면은 실제로 우리 노무사 규칙 문제로 출제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OX 문제를 그냥 볼 것이 아니고 바로 풀어보면서 아 내가 내용은 이해했지만 바로 객관식 문제의 함정인 요 OX 이런 부분, 요 틀린 부분,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주지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확인하면 사실 뭐 OX 문제만 완벽하게 다 풀면은 객관식 문제는 100점이 아니라 150점도 할 수 있습니다. 150점 있다고 한다면은 왜냐면은 어차피 OX 문제 문제에서는 5가지 지문 OX를 다 알아야만이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극단적인 경우 4가지만 정확하게 알면은 한 가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죠. 어떻게? 다음 주 옳지 않은 지문인데 4가지 지문이 다 옳다 한다면 마지막 지문일 것이고 요 지문은 완전히 틀린지 모르지만은 중간에 옳지 않은 지문 한 개 있으면 답을 찾아내겠죠. 4개만 하면 100% 맞춥니다. 그러니까 OX 지문 중에서 80% 정도만 공부하게 되면 거의 100점 맞출 수 있다 겁니다. 더 나아지고 3개만 알아도 정답을 찾을 확률이 크죠. 3개 중에서 다 옳은 거면 2개 중에 쪼개 되겠지만은 3개 중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3개 중에 옳지 않은 것 내가 아는 3개 지문 안다고 한다면 3개 중에 정답이 있을 확률이 2개 중에 있을 확률보다 더 높죠. 60%의 확률. 틀린 확률 40%인데 이 중에서도 또 뭡니까? 찌가지고 20% 맞추죠. 3가지 지문만 알아도 맞출 확률은 80% 된다 겁니다. 그래 본다면 OX 지문 공부를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은 객관식 문제 맞출 능력을 크게 배양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그것이 되는가 안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책의 3번째 파트는 바로 OX 지문 다음에 객관식 문제가 나와있죠. 이 객관식 문제도 옛날에는 거의 다 예상 문제 그런 문제식으로 제가 만든 문제였는데 지금은 거의 반 이상이 기출 문제입니다. 거의 반 이상 한 80% 정도가 아마 기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예상 문제 했던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새롭게 예상 문제 만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가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2000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17년 동안 기출 문제가 25문제씩이면은 약 400문제 가깝죠. 그걸 다 포함시킨 건 아니다 겁니다. 그중에 중요한 내용들.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이 이제 주관적이겠지만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 되도록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좀 합리적으로 범위를 조정해 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객관식 문제는 모든 문제를 다 커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앞에 OX 문제에서 거의 문제를 대부분 커버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내가 시험 쳤을 때 어느 정도 실력이 나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OX 문제는 알 수 없죠. OX 문제 80% 맞출 때 가지고 객관식 문제 80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 객관식 문제를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책 내용대로만 하게 되면은 기본 내용 공부하고 OX 문제 풀고 객관식 문제 풀면은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 학습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내용을 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3가지 내용이 각각 서로 관련돼 가지고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이 OX 문제로 놓아 있고 중요한 거. 그 OX 문제가 주로 객관식 문제에 지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복학습을 통해서 이 책에 놓아 있는 내용들은 객관식 문제들 정도는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책에 놓아 있는 객관식 문제가 실전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특별하게 공부할 필요 없이 이 책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약 공부하고 OX 문제 공부하고 객관식 문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강의 동안에는 요 3가지를 다 해주면 좋은데 사실 뭐 객관식 문제 내용이 전부 다 중복 반복되는 거라 했는데 또다시 객관식 문제를 또 풀어봤자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 강의 때는 요약 부분 설명하고 그다음에 OX 문제까지만 우리 강의 때 풀고 객관식 문제는 각자가 복습하는 식으로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혼자서 공부해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는 요령을 아는 사람들은 한 3번 정도 공부하면은 하나도 안 틀린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도 그런 합격 수기도 봤습니다. OX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3번을 딱 봤는데 농법 1 100점, 200점 맞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뭐 어느 정도 농법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는 가능했던 거고 농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농법을 이해하고 난 뒤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강의 때 강조하는 것은 이 책 내용을 암기하러 가지 않습니다. 우선 이해하기 바랍니다.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을 나중에 집에 와서 내가 복습할 적에 혼자 보더라도 요 적혀 있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겁니다. 그래야지 혼자 복습하는 데도 도움되죠. 그래서 암기는 하지 않더라도 강의 듣고 OX 문제 같이 풀고 집에 와서 복습으로 객관식 문제 풀다 보면은 반복 학습에 해가지고 저절로 암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반복 학습에서 저절로 암기 안 되는 부분만 그 부분 나중에 내가 따로 암기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암기하려고 너무 머리 쓰다 보면은 공부가 지겹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암기하지 말고 무조건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OX 문제 풀어보면서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해설보면서 또 다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그것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찾으면서 보고 한번 이건 내가 기억 정리 안 됐구나 한번 정리해야지 하고 머릿속에 잠시 정리하는 척만 하고 그때 석 두고 하면 내버려두면 되고 안 들어가면 넘어가면 됩니다. 어차피 내가 이번 달에 농부시 안 보고 내년 5월이든 6월이든 시험치는데 그때까지 책을 안 보고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계속 이해하면서 반복해서 최소한 3번은 봐야 되니까 보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암기돼 버립니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암기된 것이 오래갑니다. 그래도 암기 안 되는 것만 내년 4월이든 5월이든 그때 정리해 나가면은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스트레스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논법은 1차만 있는 것이 아니죠. 2차가 중요합니다. 2차가 1차 100번 합격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취업하는데 약간 도움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취업하는데 도움 받기 위해서 농사 시험 치는 건 아니죠. 무슨 집에서 농사 1차만 합격하면은 유산을 다 물어주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1차만 합격하면 될지 모르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 다 2차 합격까지 목표를 잡고 있죠. 여러분들 2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개념, 법학 개념, 다른 모든 학문이 그렇습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강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알 수 있고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책에서 의미하는 내용을 알게 되죠. 그래서 개념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1차 합격 난 뒤에 2차 마무리 강의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개념, 요금 양도가 뭡니까? 뭐 기본적인 건 아닌데 일부 양도와 전부 양도 헷갈립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각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하여튼 개념은 알고 이해하고 하여튼 전부 다 제 강의 해나면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나가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또 뭐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자, 제1편 근로기준법의 총론 부분. 자, 우리 농법 1의 시험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부속법령 10가지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15문제, 정확히는 한 13문제, 이런 부분이 근로권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농법 총론 부분이 2문제, 그리고 나머지 10문제는 각 부속법령, 각 법마다 한 문제씩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제1장과 제1장 요번에서는 또 한두 문제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로권의 의인데 근로권, 근로할 권리, 즉 일할 권리죠. 일할 권리. 자, 일할 권리인데 좀 고상하게 하면 인간이 자기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일할 권리니까 일할 의무면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일해야 되는 거지만 일할 권리니까 자기 의사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싶은 사람은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해고되지 않고 말이죠. 근로관계 계속 유지하고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증화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즉 헌법재판 판례의 태도이죠. 그래서 근로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우리 근로권은 기본권이죠. 기본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겁니다. 우리 노동상권도 바로 기본권이죠.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죠. 그럼 근로권도 바로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러면 일할 권리니까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일할 기회,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죠? 아니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면 나는 지금 학교 졸업하고 실업자니까 국가에 대해서 내가 직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돼 있죠. 세계적으로 근로권이 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보장되어 있지만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일자리를 다 해주는 그런 나라들은 없죠. 그러면 뭡니까? 국가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줘야 된다 겁니다. 검수들 해가지고 먼저 직장을 구하고 엄수는 받더라고 이렇게 안 된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최근에 사법시험 폐지 때문에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시비 거는 것이 그거죠. 사법시험 폐지는 없는 사람들이 법관이 될 수 있는 게, 법관이 되는 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받더라는 것이다. 누구나 법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누구나 법관이 될 수 있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데 지금 로스쿨이 있지만 로스쿨은 돈 없으면 가기 힘드니까는 그러면 바로 흑수들은 변호사가 되는 길을 막지 않느냐, 저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위헌 소원을 제기한 거죠. 바로 헌법에는 근로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아니냐. 바로 직장 자체가 아니고 일할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 따라서는 바로 이제 근로권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구소련 헌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헌법이죠. 바로 이거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통계 본다면 바로 국민은 근로권, 즉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하여 이에 상하는 급으로서 직업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기회보장인데 공산주의국가에서는 직업을 보장해준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한정된 의미에서의 근로권의 의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쳐진 그런 부분에서는 모든 독일 국민은 바이마르 헌법인데 경제적 근로에 의하여 그 생활비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이며, 이거는 우리하고 똑같죠. 기회 보장이고, 적당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한다. 즉 일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로소 이제 생활비를 지급한다 이겁니다. 구소련 같은 경우는 직장을 아예 보장하니까 생활비를 지급할 필요 없겠죠.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의 독일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권리까지 보장했는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뒷부분은 없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면 근로의 기회를 갖지 못해가지고 생계주의가 곤란한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건 우리 사회보장급여로서 일정액을 보장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로 이렇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급여로서, 즉 취업급여를 지급한다든가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뿐이지 일자리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상하는 급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활비 청구권은 없고 근로기에 청구권이 근로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다음에 두 번째, 근로권의 주체. 근로권은 누가 행사하느냐? 우리 기본권은 주로 누굽니까?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모든 국민이. 근데 우리 근로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가 아니고 근로자, 일하려고 하는 사람, 근로자의 권리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노동상권, 우리 노동법 2에서 배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도 근로자의 권리죠. 근데 우리 근로상권은 근로자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 근로자 집단, 노동조합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노동조합도 단체행동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죠. 근데 근로권은 같이 노동기본권이지만 근로자 개인의 권리이지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대비되죠. 요건 뭐 최근에 판례가 객관식 지문으로 많이 나오지만 요 지문은 이때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죠. 일할 기회는 근로자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우리 노동자 같은 경우는 근로자 개인을 보장하기 힘드니까 근로자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죠. 그런 내용만 알면은 당연하게 근로권 주체는 개인이다 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노동법 자체를 이해만 하고 있으면은 근로권은 근로자 개인의 권리고 노동사건은 개인의 권리 동시에 집단의 권리다. 이거 쉽게 이해되는데 이걸 이제 이해 못하면은 그냥 암기한다 겁니다. 노동기본권에는 근로권과 노동사건이 있는데 차이점. 근로권은 개인이 주체이고 노동사건은 집단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걸 자세히 암기하다 보면 이것만 암기하면 괜찮은데 다른 또 암기할 게 많죠. 그러면 나중에 헷갈려 버린다 겁니다. 이게 암기할 게 아니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근로권이 무엇인가만 알면 노동상권이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는가만 이해하면은 이런 내용들은 쉽게 커버된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근로권의 법적 성질. 자, 이 근로권이 자유권이냐 선주권이냐. 보통 선주권은 사회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선주권이냐 사회권적 권리이냐 하는 겁니다. 이건 헌법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유권이냐 생존권이냐 사회권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복조우권, 뭐 환경권, 사회보장권 이런 건 뭡니까? 국가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규제해가지고 공기가 깨끗하게 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있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건 뭡니까? 거주주의 자유. 이는 내가 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가 아니고 내가 이사를 하든 말든 내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든 말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마라 이거죠.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이고 국가는 소극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선주권은 국가에 대한 권리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보장해줘야 되는 권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권과 생존권의 성격은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유권은 우리 천부인권이 하죠.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다. 즉 태어날 때 국가 이전부터 있는 자유니까 내가 자연인으로 살고 싶지만은 국가라고 하는 틀에 들어 사는 것은 밖에 살다 보면은 권리를 침해당할 수가 있으니까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자유를 권리가 있으니까 국가는 내 자유권은 침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국가라는 틀에 들어가지고 세금 같은 걸 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수도 시설도 해주고 의료 제도도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보장해 달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국가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발생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권리고 이거는 국민이기 이전부터 있던 권리니까는 국가는 손대지 마라. 생존권은 내가 국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그 대신 세금 내고 그 대신 국가는 적극적으로 그 세금 가지고 뭔가를 해달라 이겁니다. 바로 이런 차가 있고 또 이 기본 같은 경우 외국인한테 이런 자유권과 생존권 같은 기본권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겁니다. 이 부분도 요성해 보면 됩니다. 우리 자유권은 국민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가 아니고 천부인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죠. 외국인은 국민 아니지만 뭡니까? 사람이죠. 고로 외국인도 뭡니까? 자유권은 주장할 수 있다겠죠. 생존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외국인은 요구 못한다.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헌법 공부할 이 자유권이냐 생존권이냐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기본적으로 중요한 개념이지만 논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은 바로 이 법적 성질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권은 국민이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천부인권이거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이 아니더라도 주장할 수 있고 생존권 사회권은 국민이기 때문에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에게만 보장된다. 그럼 이제 권력권이 자유권이냐 생존권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이 권력권이 외국인한테도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외국인한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느냐. 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권력권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권력권이 자유권이면은 적용될 것이고 생존권이면 적용 안 될 것이고 이래 되겠죠. 고용보장, 고용보장도 바로 생존권이냐 자유권이냐 이다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 권력권을 통틀어 가지고 자유권이다 생존권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견해가 많았었는데 학설은 생존권이라는 견해, 자유권이라는 견해 이렇게 갈리지고 최근에는 그냥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기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생존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학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우리 1차 시험에서는 학설은 시험에 안 놉니다. 그래서 학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었구나 이런 다툼이 있었구나 이걸 그냥 알고 결과인 판례의 태도만 알면 됩니다. 근데 판례 태도만 알면은 왜 이런 판례가 나왔는지 좀 붕 뜨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처음부터 자유권이냐 생존권이냐 모든 기본은 자유권이냐 생존권이냐 여기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우리 얼핏 생각하다 보면 권력권은 당연하게 뭡니까? 국가의 기회보장을 소극적으로 내가 직장 구할 테니까 너 관여하지 마라 그런 자유권이 아니죠.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한테 기회를 보장해달라. 내가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시험 치는데 지방 출신이라고 차별 안 받게 해달라. 처벌받으면 이건 기회 보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기업체에서 어느 사람을 뽑든 국가가 관여하지 마라.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생존권으로 받는데 우리 판례는 권력권 안에 생존권도 있지만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근로권은 그러니까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최초에 직장을 구하는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있더라 이겁니다.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고용이죠, 고용. 내가 취업할 때에 관한 권리. 그럼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생존권이다 이렇게 판례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외국인한테는 인정되지 않는다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가지고 고용 과정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더라도 근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겁니다. 바로 외국인한테는 근로권이 즉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가 보장 안 되니까
말이고, 또 일할 한계에 가는 권리는 뭐냐면 근로시간, 임금 이런 것이 일할 한계에 가는 권리입니다. 근로조건을 말합니다. 근로조건. 일할 한계에 가는 권리는 생존권과 자유권적 성격을 모두 가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권적 성격만 있으면 외국인한테 인정 안 할 수 있는데, 자유권적 성격이기 때문에 요번 외국인한테 인정 안 할 수가 없겠죠.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가지고 자유권적 성격만 인정하고 생존권적 성격은 인정 안 할 건데, 분리 못한다 이겁니다. 즉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은 생존권적 성격. 사실 임금을 얼마 지급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얼핏 생각하면 뭡니까? 생존 문제와 관련된 것처럼 보여지죠. 주로 생존 문제와 관련되지만, 문제는 아무리 많은 임금을 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근로시간 같은 경우 일을 많이 하면 월급 많이 받지만은 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무한정 일하고 싶지 않겠죠. 내가 딱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일주일에 40시간이면 40시간, 나는 돈이 급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50시간. 그렇죠. 나는 일요일에 못한다. 나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생활을 많이 시킨다. 나는 토요일에 임한다. 이런 것을 자기가 정하려고 하겠죠. 사용자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자유고. 그러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문제는 자유권적인 측면이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근로조건에 관한, 일할 환경에 관한 부분은 자유권적 성격이 있다 겁니다. 그래서 입사 때 외국인인 것을 이유로 차별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험 문제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 법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다가 못 구하면은 외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나는 그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그 회사에서 사장이 외국인 근로자 뽑고 싶어도 일단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려고 시도하다가 안 되면은 뽑아야 된다 겁니다. 차별 아니냐 겁니다. 바로 근로권 위배 아니냐? 아니다 그죠.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한테 보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가정을 거쳐가지고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지켜주더라 이겁니다. 똑같은 일 아닌데 이건 임금에 대한 차별 아니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은 뭐랬습니까? 일할 환경에 관한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 자유권이면은, 생존권이면은 그거는 외국인 근로자한테 보장 안 된다 할 것인데, 우리 판례는 생존권과 더불어 자유권적 성격도 모두 가진다 했죠. 고로 외국인 근로자를 하더라도 일단 채용되고 난 뒤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못한다 겁니다. 근데 외국인 근로자도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 판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좀 알기 쉽게 설명했지만 이제 이해된 사람도 있고 이해 안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판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것도 이해 안 되면 다시 몇 번 더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제가 설명한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판례의 요 문장들이 인용되어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냥 판례만 보기보다는 이렇게 설명 듣고 이해하고 판례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도 여기에 요 가운데 한 문장을 약간 바꾸더라도 틀린 말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여기까지 근로권의 일반적인 말이고,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고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근로권은 외국인한테 기본권 주체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련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바. 그래서 앞으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한테는 인정할 수 없지만 바로 근로의 권리의 일부분이 일할 한계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바 후자 일할 한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요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조권 성격도 있지만 자유권적 기본권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기본권의 주체가 되니까는 바로 일할 환경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서 그런 행위는 무효이다. 그죠? 그리고 이 판례에도 이 내용 안에 내용 끝에 파란색으로 가로 열고 숫자가 10 적혀 있죠. 2010년도에 바로 이 판례 내용이 출제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요 보면 자주 출제된 문제인지 한 번 출제된 문제인지 그건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주 출제된 내용들은 반드시 이해되고 한 번씩 출제된 것도 까지도 다 이해되겠죠. 출제 안 된 부분도 나오지만은 일단 출제 안 된 부분보다는 출제된 부분에서 논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2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출제된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다음에 근로권의 내용. 자, 우리 헌법 32조 1항 전문에서는 32조 1항이 문장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을 전문, 뒤에 문장을 후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기회를 가진다. 이 말이 이제 바로 기본권의 내용입니다. 여기 조문 내용입니다. 특별히 신경 쓸 거 없겠죠. 그냥 이런 말이 있구나. 그럼 이 말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둔 것이 바로 이제 법학이죠. 바로 근로기회 청구권. 우리 앞에서 근로권의 개념을 배우면서 근로기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했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판례가 받아들이고 또 판례가 이야기한 것을 또 학자들이 또 약간 똑같이 인용한다든가 약간 변형해서 주장한다든가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좀 뵙고 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번에서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활비의 지급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소련 헌법에서는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는 것이고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일자리 기회 청구와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비 지급 청구권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고용 정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소련처럼 직장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생활비 지급 청구는 우리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인정하고 우리 학자들 중에서도 인정하는 견해가 있지만은 헌법재판소는 바로 일자리에 가름할 생활비의 지급 청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생활비 청구권을 부정하고 있죠. 다만 이제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해가지고 생활이 공고한 국민에 대해서는 헌법 33조의 사회보장권에 의해 가지고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에 거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이 판례의 태도 중에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이 부분만 작작하게 얘기하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인정 안 되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정된다. 이 내용이고 다음에 5페이지 파생적 내용 여기 보니까 파란색들이 좀 많죠. 주로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온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년 4, 5월 달에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닌 부분에서 주로 이해하는 부분.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어떤 부분들은 이해와 시험에 필요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많은 부분들이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인데 알아야 될 내용도 많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단편적으로 암기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매진하다 보면은 내가 그랬죠. 2차 시험 칠 때 곤란을 겪게 된다 이겁니다. 그 때문에 일단 시험 직전에는 출제 부분을 중점 보더라도 공부할 때는 아닌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강의 때 설명을 많이 하는 부분이 시험에 주로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나오는 부분들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판례 태도라든가 이 부분 제가 오늘 설명했지만 파성적 내용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그냥 법 조문입니다. 자, 헌법 32조 1항 후문에는 우리 1항 앞부분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뒷부분에는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시험에 어떻게 노느냐? 애매하죠. 단지 OX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바로 여기서 자 최저임금은 법률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적정임금은 시행이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최저임금 말 그대로 뭡니까? 최소한을 필요한 임금. 지금 현 정권이 2020년까지 시간급 10,000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간급 6,470원이죠. 그 금액. 최저임금법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국가의 의무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올리도록 적정임금까지 노력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도록 의무지고 있구나 그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근로조건의 법정화 부분에서 32조 3항에서는 근로의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뭐 시험에 자주 나왔지만 여기 틀리게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조문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의미적으로는 이 조문은 근로기준법의 근거 규정이 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1조에 보게 되면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헌법 32조 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상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 내용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법 해석과 관련돼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뭐냐 이겁니다. 보통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표현하기 합니다. 인간다운 생활. 그다음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에 상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국회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다 겁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이 6,470원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 못한다 겁니다. 아마 누군가 이제 그런 소송을 제기했겠죠. 최저임금이 안 만들어졌으면은 헌법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만들었냐? 그러면 헌법재판소 위원이 따를 건데 최저임금법을 만들어가지고 최저임금 시행하고 있죠. 있다 겁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그렇겠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시간급 6,470원은 이렇게 주장했겠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6,470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안 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고 어느 수준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하는 근로기준이냐 하는 것은 국회에서 정할 문제이고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그렇게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고 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 내용에 포함된다. 또 해고에 관한 문제라든가 해고 예고에 관한 부분도 근로의 권리의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 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 예고에 관한 권리도 근로의 내용이지만
근로관계 존속이라고 하는 근로자 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 예고 제도를 둘 것인가의 여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다. 이걸 둘 수도 있지만 안 둬도 관계는 없다 겁니다. 우리 해고에 관한 부분은 뭡니까? 해고는 근로관계의 존속에 관한 부분이죠. 해고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은 근로관계의 존속에 관한 부분이죠. 해고를 인정하면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거니까. 근데 해고 예고 제도는 뭡니까? 해고의 정당 사유가 있어가지고 해고된 근로자에게 해고됐죠. 30일 전에 통보해 주라고 하는 거죠. 해고의 존속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30일간의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는 30일분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속에 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중대한 내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로의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근로권에 관한 판례들이 있다. 내용만 대충 알면 됩니다. 이거 뭐 틀게 낼 만한 그런 특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다음 3번에 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우리 근로기준법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일반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규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과 연수자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따로 두는 이유는 우리 헌법에서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사반에서는 연수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근로는 고령자의 근로는 우리 헌법 32조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심에 자주 나왔습니다. 다음 중 근로권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리고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고령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없죠. 우리가 썼습니다. 물론 장애인과 고령자에 관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우리 사회보장제도에서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사회보장 부분이고 근로의 권리로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단편전 이런 것들이 객관적 문제에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32조 4항에서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바로 여성 근로에 대해서는 차별 금지까지 헌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죠. 이래서 우리 남녀 고용평등법이 만들어지게 되죠. 다음에 5번에는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 보장,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그다음에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근로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몰군경, 여성유사 아니고 고령자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물론 실무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고용되죠. 일정한 비율을 고용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죠. 그거는 사회보장 제도의 한 내용이고 근로권의 내용은 아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근로의 의무. 우리 보면 32조 1항부터 쭉 나왔는데 갑자기 32조 3항 넘어갔지 32조 2항은 없었죠. 2항은 바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왔습니다. 사실 근로의 의무는 근로권이 아니기 때문에 노무사 시험 문제에 나와서는 안 되는데 헌법에서는 당연히 나오겠지만 헌법에서는 근로권에 관한 문제는 나오지 근로의 의무는 근로권하고 전혀 관계없죠. 근데 32조에 있다 보니까는 요 조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근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의 의무에 관한 규정도 있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근로의 의무 내용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 이런 게 아니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조문이 들어오는데 조문이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될지 이야기했죠. 그리고 바로 근로 조건과 관련되는 판례가 있었는데 판례 중요한 내용들은 정리해뒀죠. 이런 것만 알면은 근로권에 관한 문제는 쉽게 다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근로기준법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